대법원장 후보자가 결국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얻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재산 신고 누락과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야당이 임명 동의안 부결을 택하면서 여당은 야당의 입법 폭거로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방향을 살필 수 있는 선거인 만큼 여야는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케냐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이 한 아프리카 협력 증진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케냐 대통령과 상원 의장과도 회담을 갖고 이들의 부산 엑스포 지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여야 강대강 대치 끝에 파행까지 빚은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이균용 임명 동의안 부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본회의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명 찬성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절차에 들어간 결과인데요.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여야 간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나 자녀 취업 비리 등 문재인 정부 때 꼽은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임명 찬성을 촉구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과 성인지 감수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 자리가 최소 한 달 넘게 비어있게 됐고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사상 초유의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본회의에선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 못했던 민생법안 90여 개도 처리했습니다.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와 범인 체포 때 수사기관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의 공석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져 이상환 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면서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연이틀 강서구를 찾는 등 선거 지원에 박차를 가했고 민주당도 윤 정부의 폭정을 멈춰야 한다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발전을 위해선 대통령, 서울시장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김태우 후보의 경쟁력을 부각했습니다. 프로지오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항공기 소음 문제를 비롯해서 동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동 대표님들 또 노인회 회장님들 포함한 분들께서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에 인사드릴 수 있게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김 대표는 이번 선거는 야당 대표의 심부름을 할 아바타를 뽑는 게 아닌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막아야 한다며 진교훈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민주당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경제 무능과 민생 파탄을 투표로 심판해 주시길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 회복 중인 가운데 투표 독려 영상을 보내고
위대한 행진에 동참해달라고 SNS를 통해 뜻을 전하며 유세에 참여했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진보당 권혜인 후보를 비롯한 군소정당의 후보들 역시 민생정책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때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케냐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케냐 대통령 상원 의장과 회동하고 아프리카 21개국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는 등 숨가쁜 의회 외교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김 의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에 매진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냐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아프리카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 21개 국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김 의장은 아프리카의 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각국 주요 인사를 초청해 만찬을 주재한 김 의장은 컨퍼런스에 이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아프리카 파트너들에게 공유하고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친구들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프리카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날 김 의장은 케냐 대통령 상원 의장과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루토 대통령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에 케냐 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감사함을 표했고 루토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지지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킹기 상원 의장과의 회동에선 의회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간 경제와 개발 협력도 보다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케냐가 희망하는 IT 등 절반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교민들이 수건 사업으로 건의한 케냐 내 한국 문화원 설립에 대한 케냐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태우 대 진교훈, 진교훈 대 김태우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선거인데다 또 이 수도권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야가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거의 네. 뭐 한 서울시장급 선거가 돼버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이제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간의 뭐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양측의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전 네. 투표가요. 이 국민의힘은 지역 발전론을 그리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권영세 의원 등 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선대위에 합류를 한 상태고요. 김기현 대표, 이 16년 동안 민주당의 구청장을 맡겨놨더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 강서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대통령과 정부 또 여당 대표와 서울시장이 김태우 후보의 추진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막는 선거이자 이 강서구의 미래를 위한 선거라며 투표로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단식 이후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병상 유세로 힘을 실었습니다. 네, 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최대 변수를 투표율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총선 전의 마지막 선거인 만큼 여야가 대선급의 이 선거 대책위를 꾸리고 지금 네.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40%를 넘길 수 있을지 일단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투표인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1일의 투표보다 오히려 이제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네. 이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뭐 앞서 보니까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6% 중반 정도의 지금 사전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보궐선거는 대체로 투표율이 낮은 데다 이 본투표인 11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네. 예, 평일이어서 오히려 이 사전 투표,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사실상 뭐 승부를 가르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호남과 이제 뭐 그 충청권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민주당이 뭐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군요. 두 번째 이슈픽 또 살펴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현실화입니다. 네. 뭐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도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균영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네.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부결이 되면서 사법부 수장의 장기간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네. 본회의 전에 이미 여야가 각각 당론을 이제 정했는데 국민의힘은 가결, 민주당이 이제 부결을 정했었습니다. 다수의 의석을 가진 그 민주당 당론대로 결국 부결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본회의 전에 이미 당론을 정했습니다. 양당이 모두 의총을 열었는데요. 민주당은 부결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네. 이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찬성 118, 반대 175 그리고 기권이 2표로 임명 동의안은 부결이 됐고요. 이로써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이죠. 35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정기승 대법원장 동의안 부결 이후 처음입니다. 네. 35년 만이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입법부의 평가를 엄중히 받아들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면서 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이 본회의 정회 중에 이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재명 대표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대법원장 자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공석이 예고가 되면서 이게 이제 바로 사법 공백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장이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시 지금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후보자가 임명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대법원장인데요. 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두 법관이 이 내년 1월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또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라면은 대법관 제청 문제도 이제 발생을 네.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예, 또 가장 큰 문제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입니다. 이 대법관 12명이 참석을 하고 대법원장이 주재를 하는 전원 합의체인데 이제 이 전원 합의체는 이 정치 사회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합의체인데 네. 대법원장 없이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판결들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대한 빨리 그래서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이 돼서 여야 합의로 국회 인준을 받는 방법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볼까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이제 18일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 온전하게 한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의 평가를 이제 쭉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 대치가 아마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선을 앞둔 그 마지막 국정감사.
21대 국회 이제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여야 공방이 더욱더 이제 그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간의 국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이. 그래서 총선 전에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 현 정부의 실정을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이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상주하면서 국감을 진두지휘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가 유치했던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나 또 역시 전 정부 때 감리가 이루어졌던 순살 아파트 논란, 그러니까 LH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가 이제 전 정부와 현 정부를 서로 비판하는 국정감사가 될 것 같은데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오늘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 17개 상임위에서 791개 기관을 이제 감사를 하는데요. 네. 외통위와 농해 수위에서는 올해 한 해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 일본의 오염수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도쿄전력이 2차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향후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되는데요. 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국민적 우려를 부각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은 이런 것들을 괴담선동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맞받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행안위와 여가위에서는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국방위에서는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그리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국토위 보면 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일명 순살 아파트로 불렸던 LH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교육위에서는 교권 강화 문제, 법사위에서는 이번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된 한동훈 장관 책임론, 그리고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이런 것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 올해 한 해도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정리하려면 저희 국회 방송 국정감사를 생중계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국회 방송에 가장 이제 힘 있는 이제 국정감사 방송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주간 이슈픽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주간 이슈픽 우리가 올 2월서부터 시작을 했나요? 네, 한 7개월,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국정감사 동안 이제 저희가 좀 길게 좀 쉬고 네, 11월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또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이슈픽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가 올해 7차례에 걸쳐 개최한 국가 현안 대토론회 성과를 보고하고 미래지향적 국회를 만들어갈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올해 국회가 연금개혁, 기후위기 등 7가지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어왔다며 국가 미래에 대해 상시 토론회, 결론을 내는 사회가 와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며 상임위에 미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AI 정책 분석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인이 규제 개선을 주장하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입증 책임 전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내용이 특정 주제에 편중돼 규제 샌드박스가 도전적 사업을 실험하는 장으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 제한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 있는 알고리즘이나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과학연구회 창립기념 포럼에서 김홍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초과학부터 응용 분야까지 전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 인공지능 전략과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을 주최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AI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분석하고 국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우리나라 알레르기 질환자가 전체 국민의 20%가량이지만 관련 법령이나 예방사업 등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서치원 변호사는 관련 산업군 종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하고 지방 공공병원에도 알레르기 전문의를 파견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민생 집중 대 정권 심판입니다. 국정감사가 다음 주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송곳 질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생과 희망, 책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본격적인 대비에 착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전열을 다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한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대장정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791개로 지난해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국정감사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정을 감사하거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 또 증인의 출석, 증언 등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여당은 전임 정부 출신 인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현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눈길을 끄는 이색 증인 소환도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달콤 왕가 탕후루의 김소영 대표와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 씨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 측은 왕가 탕후루 대표를 소환한 이유에 대해서 당을 과소비하는 풍토가 퍼지고 있고 탕후루가 상징적인 식품이라 소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한 질의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가수 남태현 씨는 현재 마약 재활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 중인데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마약 중독자가 늘면서 재활치료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마약 재활에 앞장서고 있는 남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산 등 정부 지원의 현주소를 짚어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이색 증인과 참고인 요청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국정 전반의 감시를 통해 내년도 사업의 밑거름을 만들자는 국정감사의 원래 목적보다는 이목 끌기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건데요. 또 의원 돋보이기 경쟁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운영하겠다면서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국정감사 때는 더욱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부의 정책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은 관련 상임위 간 팀워크로 성과를 내는 유능한 국감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올 한 해 뜨겁게 전국을 달궜던 이슈들이 다시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출범 2년 차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반면 여당은 전임 정부의 패착을 부각하며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전국 주도권 잡기와 민심 확보를 위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가 22대 총선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새 많은 이슈가 쌓였습니다. 먼저 다음 주 시작될 국정감사 예고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펼쳐졌는데요.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민들도 지켜보셨을 겁니다. 오늘 여심 저격 정책 토론은 인사청문회 평가와 함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후보자 청문회장 이탈로 파행을 빚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편파 진행을 한 권인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 측과 또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행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 초유의 파행 사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오늘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사실 뭐 파행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조금 자초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회 회의 규칙상이요. 이게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 그리고 원내 이렇게 해서 청문회 일정을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청문회 일정을 권인숙 위원장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이 좀 막무가내로 정회를 시켜놓은 다음에 오늘 사실 열은 것도 전체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일정을 속개하는 게 아니라 전체 회의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국회 규칙을 알고는 지금 청문회에 임하신 건지 좀 의문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고 어제 사실 늦은 시간까지 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여당에서는 권인숙 위원장이 너무 이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사실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균형을 맞춰서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좀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은 다시 회의장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지만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좀 어제 다시 속개가 됐다고 해도 고성만 계속 오갈 것이 뻔했던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봤는데요. 이게 또 그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법대로 하라 이렇게 법대로 하자는 식의 질의에 그러면은 고발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지금은 상당히 야당에서 조금 불편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위원장이 감당을 못하겠으면 사퇴를 해라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는 초유의 사태다. 위원장이 이거는 의사 진행에서 좀 의회 폭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랍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권인숙 위원장이 편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여가부 측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정회 때 이제 그 후보자가 나갔는데 여당 의원들이 들어가는 건 무리다. 제지를 해서 물리적으로 입장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자, 이제 안 대변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를 지으시는데요. 저도 다른 의미에서 참으로 놀랍게 봤습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김행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했고 권인숙 위원장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쪽의 후보라도 그렇게 발언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김행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행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공언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상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일단 자료 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뭐 주식 파킹 의혹 그리고 통장 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뭐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면서 좀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키트리가 여성 차별과 혐오를 통해서 큰돈을 벌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의 현실이라면서 다른 언론의 책임을 돌리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실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때 이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그냥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휩싸였거든요. 결국 뭐 여야 협의로 의해서 어제 나타나기는 했지만 청문회 내내 파행을 좀 노리는 듯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파행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다가 결국 권인숙 여가부 장관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서 파행을 성공시켰다고 봐야 될까요? 그 김행 후보자를 데리고 나갔죠. 후보자 줄행랑이라는 인사청문회 그 사태는 정말 역사 속의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국민들이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고 하면서 쓴웃음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참 다른 의미에서 저는 놀랍게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그 소명을 하겠다 했는데 자료 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당 측 의원분들은 보이콧을 하는 자세를 취했고 또 오히려 파행을 유도한 것 같았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파행을 노린 거는 여당과 김행 후보자가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네.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임위장에서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질의를 하는 모습은 이걸 보는 국민들마저도 좀 청문회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네. 들어와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조금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또 제가 권인숙 위원장을 포함해서 양경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승전 김건희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야당에서 파행을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좀 고성이 오가는 게 좀 네. 보기 힘들다라는 그런 많은 분들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었다라는 지적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았죠.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라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가위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은 제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김행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김행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했다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정말 김행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정말로 제대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는 것인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하지 않았고 한 건 김행 후보자와 또 파행을 유도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막말과 고성에 관한 그 내용들은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그 신원식, 유인촌, 김행 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후보 지명 직후부터 내내 그 인사 논란이 일었고요. 여야 공방도 아주 치열했는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충분히 해명이 됐는지 아니면 부적격이라는 점이 확인이 오히려 됐는지 3명 후보자에게 적격 여부로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몇 점씩 줄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신원식 후보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안 대변인? 저는 세 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점수를 매기려면 시험을 치러야 되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도 제대로 평가를 받은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분 모두 점수를 매길 수도 없고 점수를 받을 자격도 없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점수가 그럼 0점인가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죠.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로 가네요. 어떻게 평가를 좀 해보실까요? 네, 저도 세 분 다 한 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청문위원이 아니고 점수를 매기는 것도 적격을 따지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는데 만약 자질만 보고 따진다면 야당 의원들도 크게 불만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청문회장이 자질보다는 뭔가 정쟁으로만 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저는 국회 밖에서 보는 사람으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점수를 또 매기기 어렵다라는 답변으로 하신 거죠? 제가 네. 제가 매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질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왜 평가를 할 수 없고 점수를 받을 자격도 없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 아시겠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을 옹호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죠. 그때 청문회장에서 연설문에 썼지만 직접 발언한 적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정광훈 씨의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발언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체위에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했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뭐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문건으로 명백히 남아있는 MB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뻔뻔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남아있는 15년 전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영상이 버젓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본인이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욕설은 없었고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이든 날리면 시즌2 같습니다.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도망친 것부터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치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분명한 자격 미달이죠. 세 분 모두 점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낙제점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새 후보자에게 또 인사청문회에 임한 국회의원들에게 몇 점을 줄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 막말과 고성 그리고 후보자 무한주기와 흠집 내기 이런 풍경은 여야가 서로 입장이 바뀌어도 여전한 것 같다는 시각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 능력 검증이냐, 이게 도덕성 시비냐, 이것도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야당의 부적격 결론에도 또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을지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좀 뭐 해결책이나 개선안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최수지 의원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면 항상 비슷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한 건 그 인사청문회 그리고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채택 보고서가 실제 임명에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후보자에 대한 나름의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청문회 제도는 공직 후보자가 국민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앵커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정책 능력 검증이냐 도덕성 시비냐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책 능력 검증과 도덕성 시비 이렇게 좀 따로 나눠서 네. 두 단계로 조금 더 길게 인사청문회 과정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정책 능력도 검증하고 도덕성도 함께 검증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최 의원님. 네, 일단 좀 인격 모독이나 조롱성 발언들도 좀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저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안규령 부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두 가지로 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뭐 고위공직자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항목 중에 학교 폭력이 이제 좀 추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이후에 사실은 인사청문회 자리에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로 나누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걸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오늘 그 여가위에서 전체 회의를 다시 열었던 것도
또 저는 이게 만약에 오늘 후보자나 여당 의원들이 들어갔었으면은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하든 인사청문회가 며칠씩 질질 끌려갈 수 있는 좀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해진 시간을 좀 지키는 것들이 좀 명확화돼야 될 것 같고 네. 또 차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걸 좀 확실하게 다 좀 회의 규칙에 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위원장의 중립성이나 여야 위원들이 들어가서 좀 서로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는 네. 의원님들의 태도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데요. 김행 후보자와 여당 위원들이 오늘 다시 열린 전체 회의에 들어와야죠. 그러면 어제 김행 후보자가 도망간 것이 잘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정해진 시간만 버티면 어떻게든 김행 후보자를 예로 들면 내가 이 정해진 시간 동안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면서 잘 버티면 어차피 나는 임명될 거니까 장관은 임명되니까 그런 잘못된 선례를 저는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법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대통령 국회 동의 없이는 임명할 수가 없죠. 여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사법부 마비를 불러온 야당의 폭주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 정부 잘못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 누구 책임입니까? 안 대변인님.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죠. 대통령 책임이다. 앞선 장관 후보자들 이야기도 해봤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내정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모두 부적격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농지법 위반, 아들의 김앤장 인턴 채용, 자녀의 국외재산 등록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친구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범법자를 심판할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범법자를 대변할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사법부의 공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론몰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대법원은 그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이끄는 게 부적격한 인사가 사법부를 이끄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제동이 이어졌습니다. 부결을 또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자,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당론에 채택하지 않겠다, 의원 개별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본회의 직전에 뒤바꿔 버렸습니다. 좀 이게 본회의 직전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우선은 민주당이 망망대해에서 길 잃은 배 같다라는 기분을 주는 거를 저는 너무 느껴서 이것도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고. 그럼 이번 공백 사태는 누구 책임입니까? 공백 사태는 당연히 부결을 시킨 민주당과 정의당의 책임이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 책임이다. 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사법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아까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이제 굴러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사실 전원합의체 심판도 다 중지가 되었고요. 시민 대법관 제청이나 아니면은 법관 인사나 이런 운영에 아예 막대한 차질이 생겨버리는 판결도 연기될 가능성이 것은 많고. 너무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 이 독선적인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데 좀 이 기조가 전환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은폐하던 이
민주당이잖아요. 사법방해가 이제는 사법마비까지도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러웠고, 이게 사실 35년 만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법부 수장 공백이 지금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은 좀 이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톡톡하게 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묻게 이게 정치적인 파장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네. 오죽하면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사태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자를 내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과 행정, 사법은 마땅히 상호 견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삼권 분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장 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친분으로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했다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백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발목을 잡은 건 윤석열 정부 스스로 잡은 것이겠죠. 네. 이렇게 어찌 됐든 새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수일이 걸릴 것 같은데, 많은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어서 여야 합의로 좀 새 대법원장 동의안이 어서 인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보겠습니다. 자, 강서대첩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8.5% 정도 사전투표율이 기록이 됐는데요. 꽤 높은 수치죠? 네, 맞습니까? 네.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고 평가받는데 비슷한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이 속에서 국민의힘은 명함 불법 배포 혐의로 진교훈 후보를 고발했고요. 민주당은 김태우 후보의 성수동 분당 아파트 보유를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그 안 대변인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지금 뛰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최수지 의원에겐 또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남은 닷새 동안 양 진영의 막판 전략이나 히든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최 먼저 의원부터. 얘기할까요? 네. 어제 사실 사전선거 앞두고 저도 총 지원 유세에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 분위기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네. 진교훈 후보 이제 명함 불법 배포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이 배우자 점퍼를 입고 그리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인데 명함을 배포하고 다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 후보자의 배우자 점퍼를 입고 해당 당사자가 아닌데 명함을 배포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직계 좀비 속이면은 같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 점퍼를 따로 입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명함을 배포하고 다녔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다시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게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또 보궐선거가 치러진 것인데 이렇게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강서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 선거에 나와서 다시 재보궐선거를 또 같은 이게 반복이 될까봐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네, 일단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명함은 본인이나 직계 존속, 비속이, 직계 존비속이 네, 그 명함을 배포하지 않으면 이게 불법인가요? 네,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것은요. 근데 제가 바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문제는 선관위에서 추후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고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 사항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초조한 지 진교훈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
그리고 기부행위, 그리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요. 그리고 진교훈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야기 나누는 중간에 이제 안 대변인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남은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선거를 할 때 선거 후보자 본인이 명함을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지정 1인으로 10m 안에 있을 때 그 지정 1인까지 선거 명함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해도 이게 명함을 배포하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되고요. 또 직계 좀비소까지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효는 아니다라는 건가요?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선 무효형이 되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유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막판 전략이나 히든카드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제가 할게요. 네. 뭐 전략이나 히든카드는 뭐 인물 자체라고 봐야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말로 강서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냐 아니면 구민 혈세 40억 원을 낭비하게 한 범법자를 가려내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김태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대변인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방금 나왔는데 지나갔어요. 유세를 다녀왔습니다.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범법자일 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자질이나 진정성도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임기를 시작할 때 강서구에 살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다르게 그 해당 지자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김태호 후보자야 말로 지난해 정말로 강서구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구청장직을 다시 한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김태호 후보자는 신고가 잘못된 것이다, 신고 오류라고 했는데 이미 공개된 신고 자체를 나중에 정정하는 것 자체 역시 허위 사실, 허위 신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보에 게재된 주소를 보면 주소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구청장직에 도전하면 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네, 상대 후보자에 대한 그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뭐 선거 전략 아니면 히든카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뭐 비판도 이어가셔도 되고 자유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사전선거 전 총지원 유세에서 사실 저희 김태우 후보는 우리공화당의 후보와 단일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좀 세력을 다 같이 결집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번에 김태우 구청장까지 다시 한번 된다면은 이게 핫 라인이 구축되어서 좀 그동안 풀지 못했던 굵직굵직한 과제들을 구청장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빠르게 풀어내고 있었거든요. 그 업무들을 바로 이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우리 당의 히든 카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월세를 사는 것도 비판을 많이 해주시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후보가 오히려 지금 강서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민주당 후보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좀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강서구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간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재개발, 재건축으로 잇게 되면은 사실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인가요? 글쎄요, 재건축 대상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해당 지자체에 살아야 됩니다.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거주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뭐 본인은 강서구에 주거지를 마련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해 안 되는 발언을 하는데요. 그런 논리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은 해당 지자체, 본인의 지자체를 위해서 어떠한 발전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지자체장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공화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셨던데 저는 국민의힘이 김태우 후보가 아주 마지막에 좀 애가 다르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과 6범이더라고요. 저는 범법자와 전과 6범의 만남이라고 감히 평하고 싶습니다. 전략을 짧게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물 자체죠. 그리고 강서구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권까지 남용을 하면서 범법자를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할까요? 짧게 할까요? 네, 사전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좀 저도 긴장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저희가 좀 오래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뛰시다가 11월 3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회 라이브6는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0월 30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